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만 좀 하면요. 저는 2010년 19기 노무사로 합격을 했고요. 저는 유예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동차로 합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공부 방법을 잘 몰랐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주변에 지인들도 그때 당시에는 노무사를 별로 안 쳤었고, 학원도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주중반 없었고 주말반만 직장인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되게 힘들게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동차는 실패하고 제가 유예생으로 합격을 했고요. 현재는 제가 그 노무법인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제가 기업 경험도 좀 있습니다. 노무사 합격하고 기업을 갔어요. 저는 대학교 재학 중에 합격을 해서 그렇게 사회 첫 발을 그냥 노무사로 내딛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가서 여러 분야 좀 기업 경험 좀 하다가 노조 담당도 좀 하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법인으로 복귀해서 대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전업으로 강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약간의 그 알바, 취미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했었고, 이제는 좀 강의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좀 비중을 넓혀가고 있고요. 현재는 그 프라임법 학원에서 1, 2차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 학원은 그 모두의 공무원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학원하고 에듀윌하고 여기서 이제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그 노동직렬이죠. 거기에 노동법 개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특강을 어떤 취지로 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름이 되게 인문특강돼 있으니까 되게 좀 거창하죠. 이 네이밍 센스가 참 부족해가지고 도대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인문 이렇게 썼는데 대단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차반이 시작되죠. 그런데 나름의 이 짧은 기간 동안은 강사를 누굴 선택해 볼까 이게 되게 고민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실 거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 강의를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종착점으로 가셔야 될 건 이 방향이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오시면은 강의가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특강을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필기하고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가이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이 내용을 그 강의 중에 동차반 강의 도중에도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설명서 읽어보고 실제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좀 감이 빨리 오잖아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크게 두 챕터로 구성했어요. 하나는 답안 쓰기. 지금까지 객관식 문제는 풀어보셨을 거고, 객관식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옳은 거 고르고 틀린 거 고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냥 가서 문제 풀면 되죠. 근데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게 아마 대학교 가셔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을 그냥 백지 주면서 써보세요. 이런 건 써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국가고시에서의 주관식 답안지는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착점으로 가야 될 게 2차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은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 백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채워야 돼요. 그걸 뭘 해야 되는지를 맨 처음에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주관식 답안지를 먼저 볼 거고, 그 다음 배우실 게, 그러면 동차반 강의는 몇 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그 목표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이고요. 프린트가 아마 세 가지로 지금 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먼저 보실 게 동차반 인문 특강 교재 자료라고 돼 있는 얇은 프린트 하나 있죠. 요거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표지가 돼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동차반 인문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요 프린트 있죠. 요 프린트, 이걸 먼저 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프린트, 이게 두 번째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주관식 답안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객관식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셨고 합격을 축하드리는데, 근데 이제 주관식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보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2차 시험은 주관식 답안지를 쓰는 건데요. 주관식 답안지는 일단 문제 유형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문형, 쟁점 탐색형, 쟁점 서술형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자, 표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프린트 보시고, 자, 요 프린트에서 2페이지라고 돼 있는 거 보시면 2차 주관식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단문형, 쟁점 탐색형, 그 다음에 쟁점 서술형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시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단문형이 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뭐뭐에 대해 논하라. 여러분들 뭐 1차 보셨으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뭐 판례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거 외워서 쓰고, 근데 법조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해당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 법조문을 옮겨요.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법조문의 해석이 판례예요.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거고 그 내용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조문과 판례 내용을 쓰는 게 목표가 되는 게 단문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문형은 그냥 암기 테스트예요. 암기 테스트. 자, 그러면 일단 프린트 보면서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징 보이시죠? 특정 제도나 법리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모두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암기한 내용을 열심히 쓰면 됩니다. 다음에 답안 작성 방법은요. 자, 학설 판례 내용을 골고루 작성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이나 사항 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세 번째, 전반적 내용을 모두 서술하고 누락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감이 안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반 때 제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럼 거기서 배우는 내용 있죠.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을 열심히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담아서 그대로 옮기는 거 하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그게 단문형이에요. 이 암기하는 시험이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제 목표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제 목표가 아니라 전문가의 목표가 뭔지를 말씀드려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뭐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우리는 법률을 가지고 해결하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법적 지식이 풍부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법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노동부에 간다거나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몇 조가 있고요. 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반발하겠죠. 왜 그게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단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석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없는 조문인데 제가 한번 상상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줘라라고 근로기준법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뒤져서 정해진 날짜에 월급 주라 돼 있는데 근데 왜 월급을 안 주지?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알바생인 제가 정해진 날짜에 월급 주라 돼 있는데 지금 22일 월급 주는 날짜인데 왜 안 주십니까?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사장님이 아니 그 법은 지키라고 있는 법이 아니야. 정해진 날짜라고 했지만은 그 정해진 날짜는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장님 말도 맞아 보이고 내 말도 맞아 보이고 이게 누구 말이 맞죠? 하고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툼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누구 말이 맞다. 그게 어디냐면 이제 법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법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객관식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찾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미 법조문은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해석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이 학자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뭐 학설 중에 학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수님들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전공을 했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수님이고 그런 분들이 의견을 내는 게 이제 학설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정해진 날짜에 월급 준다라는 단어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합의한 날짜고 이건 옮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다. 이 사람을 학자 A라고 해보자. A라는 학자가 있고요. 이 사람은 정해진 날짜가 고정적이다. 이거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예요. B 학자는요. 자, 회사가 힘들 수도 있고 사장님도 사업하다 보면 월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대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고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임의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 변경 가능. 이런 학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사람이니까 그리고 현실에 맞춰가지고 법을 해석해야 되니까 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시대에는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견해를 밝혀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학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